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코로나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35만 명이 감염됐다며 방역체계 허점도 인정했습니다. 동성애와 위안부 피해자 혐오 논란이 일었던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성비위 의혹을 빚은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사건 후 피해 보좌관을 면직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져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110달러대로 치솟았던 가상화폐 루나가 사실상 상장 폐지됐습니다. 투자자 분노가 이어지는데 한 남성은 루나 대표 집에 무단 침입했다 자수했습니다. 앞으로 PCR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만 받아도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오는 23일부터 실시됩니다. 재건축을 앞둔 고시텔에서 퇴거 요청을 거부해온 거주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P가스가 사망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보궐선거 지역에선 유권자 한 사람당 투표용지를 최대 8장을 받게 됩니다. 심야택시 대란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택시와 승객을 1대1로 짝지어주는 대책을 내놔 어젯밤부터 실시됐습니다. 택시 잡기에 숨통이 트일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에 뒤늦게 코로나 비상이 걸렸다는 뉴스는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도 다 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북한의 의료 수준입니다. 백신도 의료시설도 부족한 상태여서 한번 확산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도 북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둘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북한의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북한이 받아들여야 이 제안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제의가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인도적 지원과 함께 대화의 물꼬가 열릴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현영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백신과 의약품 지원 방침을 밝힌 건 북한이 코로나 발생을 인정한 지 하루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부를 라인으로 해가지고.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인도주의적 지원은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다만 대통령실은 북측과의 직접적인 협의 단계는 아니라며 북한의 반응에 따라 추가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일부의 남북 보건 의료 협력 예산은 954억 원으로 대북 직접 지원과 함께 WH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도 거론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백신이 필요한 국가들에 3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급히 백신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충분한 공급과 안전하고 빠른 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부해왔던 북한이 윤 대통령 제안을 받아들이면 한반도 위기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급반전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북한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2년이 넘도록 코로나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가 엊그제 처음으로 코로나 발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누적 확진자가 35만 명이라고 고백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방역체계에 허점이 있다고 자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보여온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순수하게 상황이 급박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맞이했습니다. 북한이 12일 하루만 북한 전역에서 18,000여 명, 4월 말 확진자 발생 이후 누적 발열자가 35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마스크를 쓴 채 당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환자 발생을 처음 공표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이어 18만 7,800여 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고 6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는데 이례적으로 방역체계 허점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세워놓은 방역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심각히 지적하셨습니다.
대규모 확진은 4월 말부터라는 구체적인 시기도 밝혔는데 이는 노마스크로 병력 2만 명을 동원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열렸던 시기와 겹칩니다. 북한이 방역 실패를 자인하고 나선 건 그만큼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고 자칫 체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로 SOS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코로나도 잡고 또 인민들도 설득하고 그럼으로써 또 자신은 자신대로 정상적인 지도자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동시다발적인 거죠.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참 해석하기도 어렵고 다루기도 어려운 게 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원칙적 대응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사일 발사와 코로나 사태라는 복잡한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한미 안보실장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례가 없었던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체 구성 논의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약 3시간 만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첫 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한미 간 긴밀한 대북 공조에 합의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traveling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here he will continue strengthening these alliances and make clear our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통령실은 양국 안보사령탑이 한미일 안보실장 간 협의체 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체 구성은 전례가 없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과거처럼 좋은 관계가 시급히 복원돼야 된다고. 한미가 공개적으로 이런 구상을 밝힌 것은 국내 여론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기시다 총리를 압박하는 효과도 큽니다. 3국 간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북한과 중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출입기자들과 한 건물을 쓰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예고 없이 불쑥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현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자주 얼굴 보고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었다고 합니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민관 합동 금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무실이 있는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윤 대통령이 1층에 내려 기자실로 향합니다. 의자는 뭐 일하는데 불편하고 내가 좀 잘하네. 기자실에 자주 들러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소통을 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대통령은 얼마나 자주 하실 건데요? 저도 뭐 좀 자주 올게요.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출근길 즉석 질문에도 계속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출근 때 계속 질문 드려도 되는 거죠? 해주십시오. 시루떡이라도 좀 한번 먹읍시다. 김치찌개. 주방이 아직 안 돼서 식당이 되면 한번 양 좀 많이 끓일게요. 윤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첫 현장 행보로 민관합동 거시금융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환율과 물가 급등, 고금리 등 최근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간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현장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여러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의 기류는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는데 비판 여론이 커지자 주말을 그냥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 첫 비서관 낙마 사례로 기록되게 됐고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과거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지만 대통령실은 일단 큰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윤석열 정부 비서관 중 처음으로 낙마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위안부에 밀린 화대 등 과거 발언에 대한 해명글을 개인 SNS에 올리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여성 인구 절반은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 동성애도 치료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더 큰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가 즉각 해임을 요구했고 민주당도 김 비서관을 그대로 둔다면 윤 대통령의 가치관이 같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자 윤 대통령도 언론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성일 비서관님 여쭤보면 안 될까요? 내가 언론에 나오는 거는 다 챙겨보고 있으니까.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검찰에 재직하던 지난 1996년과 2012년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각각 인사조치와 경고처분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징계와 관련한 내용과 경위가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성비 문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박 의원뿐 아니라 여러 명이 2차 가해에 가담한 정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황정민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 성추행 피해자 A씨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반성할 줄 모르는 괴물, 그리고 부역자들, 믿고 상의한 선배들이 처음부터 잔인한 악마였다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박 의원이 사과 요구에 묵묵부답인 상황에 피해자가 2억 원을 요구하더라는 유언비어까지 퍼지면서 A씨는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박 의원 측이 피해자 A씨를 보좌관직에서 억지로 해임하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대리 서명이 담긴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해 자진 면직으로 꾸미려 했다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에 2차 가해나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박 의원은 제명 결정 이후 이틀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당 내부 조사에선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권력형 성비위 사건으로 국민 심판을 받고도 바뀐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총체적 도덕 불감증, 성범죄 전문이라고 하는 DNA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내부 분위기가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소위 배신자 취급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희롱성 발언으로 내부 조사를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 측은 정치 공작설도 제기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로 민주당 내부가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김아림 기자입니다. 민주당사 앞에 화환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당내 인사들의 성비위를 사과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응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이런 조화들도 있습니다. 당원을 분열시킨다. 내부 총질은 그만하라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겁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지방선거를 망치는 해당 행위, 스파이라는 등의 비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조사를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더 있다는 제보도 당에 접수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접수되는 사안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최 의원은 날조라고 주장하며 목적을 가진 공작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고 최 의원 측도 지방선거 공작이냐고 했습니다. 최 의원은 당의 입장을 생각해 그동안 지도부 요청에 응하고 묵묵히 모욕과 비난을 감수해왔다고도 했는데 앞서 성희롱 발언에 대한 사과가 지도부의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한 것이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지도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최 의원을 징계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당사 앞에 최 의원을 응원하는 화환을 놓았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하루 새 99.99%가 폭락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가상화폐 루나 사태도 심각합니다. 미국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한 데 이어서 국내 거래소들도 잇따라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투자자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99.99% 폭락하며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한국산 코인 루나.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루나를 사실상 상장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14만 원대였던 루나 가격이 한 달여 만에 0원 가까이로 급속도의 붕괴를 보이자 결국 퇴출시킨 겁니다. 탈출구가 없다고 좀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루나 급락의 충격이 하루 새 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전 세계 코인 시장에서 사라진 시가총액만 258조 원에 달합니다. 루나 코인과 테라 코인이 서로 물리는 알고리즘으로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믿었던 전 세계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엔 큰 돈을 잃었다는 인증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루나는 이 장이 이런데도 살아남는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업비트와 빗썸, 고팍스 등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까지 줄줄이 루나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한때 그리 먼 옛날도 아니죠. 시가총액이 50조 원에 달했다던 가상화폐가 하루 만에 이렇게 허무하게 흑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가상화폐가 물론 위험성이 큰 자산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선 날벼락이나 다름없죠. 이 가상화폐를 만든 사람은 이제가 30살 된 컴퓨터 전문가로 한국의 일론 머스크란 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고 가족들은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루나와 테라코인을 발행하는 테라폼랩스 권도영 대표가 사는 곳입니다.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지만 어제 저녁 6시 20분쯤 한 남성이 권 대표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뒤 권 대표가 있는지 물었고 집안에서 대꾸가 없자 그냥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을 찾아간 사람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 루나코인에 20억 원을 투자했다 다 날리게 돼 권 대표를 만나러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찾아갔던 것도 이게 무슨 상황이 됐으면 인터뷰를 하던가 나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라도 하고. 권 대표 가족은 인터넷 등의 집 주소가 노출됐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신고 들어왔을 때 바로 긴급 피해자 안전 조치를 했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피해자 통해서 더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16일 A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31살인 권 대표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을 거쳐 테라폼랩스를 창업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투자자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걱정도 적지 않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비트코인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대체 루나라는 가상화폐는 어떤 거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몰렸습니까? 네, 지난 2019년 애플 엔지니어 출신 권도형 씨가 루나와 테라라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루나는 지난달 14만 원대까지 치솟으며 가상화폐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었지만 오늘 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총은 고점 대비 99%까지 떨어졌는데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건 당연히 실물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값이 폭락했습니까? 테라는요, 코인 한 개당 1달러가 유지되도록 설계한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루나는 이 테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되는 코인입니다. 변동성이 큰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가격 안정성을 내세워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는데요. 미국 긴축 기조가 확산하면서 사람들이 위험 자산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초 테라 가격이 1달러 아래로 깨지면서 테라 가격을 맞추려 루나를 찍어내다 보니 루나 가격이 폭락을 했고 이게 다시 테라 가격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 가상화폐 시장 전체를 믿을 수 없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대장주 비트코인 역시 9개월여 만에 4천만 원 선을 내줬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1위인 테더도 1달러 선이 한때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루나를 가지고 테라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흔들린다면 암호화폐는 믿을 수가 없겠네. 부정적인 생각이 널리 퍼지게 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사실 저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돈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으면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적지가 않겠군요. 네, 코로나 이후 그동안 가상화폐는 풍부한 유동성 덕에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가가 치솟고 있고 미 연준도 몇 차례 더 0.5%포인트씩 인상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안전자산은 더 선호하고 위험자산은 더 기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 선호 현상으로 환율 불안이 더 심화할 수 있고요. 주식시장, 가상화폐 시장은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규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미 의회에서는 미국 국민이 번 돈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뱅크런과 같은 위험이 예상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변동성이 지금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손실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 입장에서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금융당국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난해 특정 금융정보법이 시행됐지만 자금 세탁 방지 위주라서 투자자 보호 대책은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투자자 보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정부가 이번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워낙 변동성이 큰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조심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해외 입국자 방역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신속 항원 검사로도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실시돼서 여름 휴가 해외로 계획하는 분들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반가운 인사를 나눕니다. 48시간 전에 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에 수십만 원까지 드는 검사비는 개인 부담입니다. 500불 정도 주고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했는데 검사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도 비행기 미뤄가지고 또 뭐 검사하느라고. 하지만 23일부터는 신속 항원 검사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 24시간 전 각국의 병원과 공항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 PCR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단 일본 등 신속항원 검사를 하지 않는 나라에선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가검사 키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존보다는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입국할 때 불편함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턴 입국 다음 날 받던 PCR 검사는 3일 안에만 하면 되고 6, 7일차 검사는 권고로 변경됩니다. 격리 면제 아동의 나이는 만 12세 미만으로 늘어나고 청소년의 접종 완료 인정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여행업계가 반색하는 가운데 일부에선 더욱 과감한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출입국 요건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상 그냥 면제돼 있는 데들이 상당수거든요. 정부는 다음 달까지 국제선 운항을 주 762회로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후에 심장을 감싸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급성 심낭염 발생률이 7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에 백신 인과성이 인정된 급성 심근염에 이어서 심낭염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말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한 20대 남성 A씨. 사흘 뒤 가슴을 찌르는 흉통과 함께 급격히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심장 두근거리고 과호흡에 불면증에 컨디션이 엄청 저하가 돼가지고 검사 결과 심장을 감싼 막에 염증이 생긴 심낭염이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접종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병원비 수백만 원을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약은 약대로 먹고 낫지도 않고 너무 지옥 같았죠. 그런데 최근 의학칼리먼 연구 결과 1차 접종을 화이자로 한 경우 급성 심낭염 발생률이 약 7배, 모더나 백신은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접종에선 화이자 6.5배, 모더나는 1.77배 올라갔습니다.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백신이 가장 인과성이 높겠다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 증례. 현재 접종 후 심낭염 발생 신고는 모두 205건. 정부가 이번 결과를 토대로 24일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인과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3월엔 백신 접종이 급성 심근염 발생을 8.5배 높인다는 한림원 발표 뒤 정부는 이전 피해자까지 소급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료비 지원 한도를 5천만 원, 사망 위로금은 1억 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재건축을 앞둔 인천의 한 고시텔에서 퇴거 명령에 반발하면서 한 달 가까이 농성을 벌이던 거주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가스통 1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8층짜리 건물 입구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5분쯤 이 건물 6층 고시텔에서 50대 A씨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재건축을 앞두고 퇴거 요청을 받자 건물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수억 원대 이주비를 요구하며 인화성 물질로 방화 위협을 했고 25일 동안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인화성 물질을 위에다가 올라오면 뿌리고, 그래서 여기 있는 소방관이나 경찰들이 진입을 좀 많이 망설였던. 경찰은 어제 오후 A씨 등이 대화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119 구조대와 내부로 진입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방 안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거기 폭발물이 있으니까, 가스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한 걸로 알고 있다. A씨 등이 점거한 고시텔 안에서는 성인 키 높이의 가스통 1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거주자들이 있었던 점거 현장에는 2달 이상 버틸 수 있는 음식과 물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건물 내부에 가득 찬 가스 때문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2달 전 경북 칠곡에서 20대 남성 3명이 친구를 수개월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서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죠.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 피해자는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지기 얼마 전부터는 아예 움직이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칠곡 친구 살인 피고인 3명이 탄 차량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첫 재판에서는 숨진 피해자 23살 이모 씨를 상대로 이들이 벌인 잔혹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7월 이 씨와 동거를 시작한 직후 화투 등 갖가지 내기를 해 이 씨가 빚 1,000만 원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돈을 갚으라며 이 씨에게 배달일을 시키고 임금 78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돈을 다 갚지 못하자 수시로 물고문을 하고 청양고추를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나중엔 수갑을 채워 바깥 출입까지 통제했습니다. 계속되는 구타와 학대로 이 씨는 7개월 만에 장기 여러 곳이 손상돼 채 숨졌고 80kg이 넘던 체중은 사망 당시 61kg이었습니다. 숨지기 한 달 전부터는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태였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특수 중간금치사를 비롯해 공동폭행, 특수상해, 공갈, 강요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20여 번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한테 무슨 말 한마디 없고 저희들이 반성하면 뭐합니까? 그걸 용서는 못하고요. 유족들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에서는 심야 택시 대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갖은 대책에도 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 서울시가 택시와 승객을 1대1로 짝지어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선뜻 이해가 안 되시죠? 어젯밤부터 실시됐다고 해서 신유만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이 택시를 잡으려고 연신 손을 흔듭니다. 택시 호출앱도 무용지물.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심야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하다못해 더 이게 연장이 되면은 걸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 풍경이 벌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빈 택시가 줄지어 서 있고 승객들이 차례로 택시에 오릅니다.
서울시와 택시조합이 택시 승차 지원단을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택시들을 이쪽으로 직결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워낙 손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승차 지원단에 참여한 택시기사들에게 건당 최대 7,000원까지 지원금도 줍니다. 장기간 거리두기의 여파로 택시기사가 크게 줄어 응급 처방에 나선 겁니다. 심야 전용 택시도 늘리고 법인 택시 분야간 배송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기사 자체가 10,000명도 줄었으니까. 서울시는 앞으로 4주 동안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강남과 종로, 홍대 등 3곳에 이 같은 승차 지원단을 운영해 심야 택시 잡기를 도울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렇게 심야 택시 대란이 벌어지는 건 식당이나 카페에 손님이 늘었다는 소리기도 하죠. 업주들은 이번에는 종업원을 못 구해서 매출을 못 올린다는 하소연입니다. 송민성 기자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영화관은 관객이 붐빕니다. 음식 취식까지 가능해지면서 팝콘 주문줄은 길게 늘어섰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를 즈음해 영화관을 찾는 관객 수는 약 3.5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줄인 인력이 다시 채워지지 않아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전엔 7,000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일손이 모자라긴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 3층짜리 건물 주점은 최근 손님이 늘었지만 종업원이 부족해 2개 층 영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손님까지도 이제 마다하게 되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요. 해제 풀어지고 나서부터 계속 광고가 나가는데도 아예 자체가 없어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자영업자들은 일손 구하기에 안간힘을 씁니다. 한 온라인 아르바이트 플랫폼 집계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건수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대비 약 25%, 2020년에 비해선 150% 넘게 증가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도 외국인 비자 발급 규정 등은 그대로여서 외국인 종업원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 식당과 카페 등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손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5월에는 꽃 선물할 일이 참 많죠. 하다 꽃도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있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문제는 한눈으로 봐서는 이게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정민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단속반이 꽃 화원에 들이닥칩니다. 판매 사이트엔 국산과 수입산 카네이션을 판다고 표시돼 있지만 현장에 가보니 국산은 없고 전부 중국산 뿐입니다. 카네이션은 국산도 있어요? 국산은 없어요. 18,000원은 중국산이에요. 선생님, 원산지 표시해가는 건 법률 위반이에요. 중국산을 팔면서 원산지는 국내산과 콜롬비아산으로 표기했거나 아예 원산지 표시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국내산과 중국산 카네이션입니다. 육안으로만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렇다 보니 값싼 수입산을 1.5에서 2배가량 비싼 국내산이라고 팔아도 소비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 있게 쓰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런 값어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생각하면 솔직히 돈도 아깝고 배신감이 들고. 생화뿐 아니라 식용꽃과 꽃차 등 꽃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속여 팔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꽃을 재배하는 화훼 농가와 정직하게 장사하는 상인들은 억울합니다. 고객님이 정확하게 100% 보실 수 있게 또 잘 지켜드리고 있어요. 일부 그런 불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오해 소지가. 좀 속여서 판다는 거는 없어야 농민들이 좀 살아남을 것 같다는. 화훼류 원산지를 거짓 표기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자영업자의 발로 불리는 소형 트럭들이 국민 승용차인 아반떼와 그랜저를 제치고 판매량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소형 트럭은 경기 불황에 잘 팔린다는 공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이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을 한가득 실은 화물차도 상품을 나르는 택배차도 모두 소형 1톤 트럭이 쓰입니다. 현대차 포터는 이름 그대로 짐꾼 역할을 하며 자영업자의 발로 불리는데 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거 없으면 납품 못하죠 우리. 밥 못 먹고 살지. 이 같은 생계형 화물차 판매는 포터 지수라는 말이 있을 만큼 자영업자 수에 좌우돼 왔는데 코로나로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 최근에도 잘 팔렸습니다. 배달 시장이 커지고 캠핑카로 개조해 이용하는 차박 인기가 꾸준한 판매를 이끌었습니다. 지난달 포터와 봉고3가 그랜저와 아반떼를 제치고 선두를 차지한 건데 나란히 1, 2위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또 승용차는 반도체 수급난의 출고 시기가 늦어져 판매가 줄었지만 트럭은 상대적으로 반도체 수급난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주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가 승용차 대비해서 한 60-70% 이하라고 보고 있어요. 수급 조정에 있어서 훨씬 더 유연성이 크다 이렇게. 전기 화물차 보급 정책으로 전기차 트럭 판매가 늘어난 것도 한몫했습니다. 반도체 난과 배달 호황, 산업 정책 변화가 자동차 판매 실적을 바꿔놨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선거까지는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죠.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 19일부터 시작되지만 후보들은 이미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TBS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고 송영길 후보는 공공배달앱 개발을 공약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철수, 이재명 두 대선주자급 출마자들의 지원 경쟁도 불이 붙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TBS 개편 방침을 밝힌 건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본래 기능도 퇴색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교육방송으로 바꿔 서울 시민들의 평생 교육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앱을 켜고 운전을 시작하죠. 교통방송의 기능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정치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김어준 씨의 프로그램 편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서울사랑 상품권 예산을 1조에서 2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형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배달 수수료를 줄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매출 자체가 온전한 수익으로 되도록. 경기도에선 정책 경쟁과 함께 안철수, 이재명 후보의 지원 경쟁도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초등학생 아침밥을 대신 챙기겠다며 아침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했고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끼니 돌봄 공약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대장동 원주민과 만나 고충을 들은 뒤 제대로 바로잡겠다면서 김은혜 후보와의 친분을 강조했고 인천 계양을 이재명 후보는 김동연 후보 캠프를 찾아 심판만 하면 소를 키울 사람이 없다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투표도 좀 복잡하다고 하니까 이 보도 보시고 착오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투표용지가 7장이고 보궐선거가 있는 곳에서는 한 장 더 추가해서 8장까지 받기도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투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투표장에 들어서면 먼저 이렇게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 먼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를 찍은 뒤 반으로 접어 기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광역비례대표, 기초비례대표 이렇게 투표용지 4장에 두 번째 투표를 합니다. 성남 분당갑이나 인천 계양을 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곳에선 첫 투표 때 투표용지 1장을 더 받게 됩니다. 여야가 바뀌었지만 기호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1번 그리고 국민의힘이 2번인데요. 소속 정당이 없는 교육감은 이렇게 세로로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선거구별로 배열이 다를 수 있어서 순서가 아니라 후보 이름을 잘 보고 찍으셔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에서 대혼란이 빚어졌죠. 이번엔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또 6월 1일 본투표에도 투표가 종료된 뒤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투표일 전에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보니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반대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지난번보다 20% 증가한 12만 6천 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국회 입성을 대비한 법안이어서 여야 간에 논란이 예상되지만 민주당도 같은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어서 의외로 의견 접근을 이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정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반대 기권이 49표나 나왔습니다. 제19 감싸기 논란이 일던 과거보단 나아졌지만 여야 거물급 정치인이 대상일 경우 반대표가 더 늘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카드 유용과 대장동 성남FC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자 방탄국회 작동에 대비해 불체포 특권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와 소고기, 초밥 수사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 특권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개선안은 이번 주말 발표될 예정인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는 방안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방탄국회에 동조했는지 국민 앞에 드러내 심판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역시 대선 전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마련했었습니다. 표결 방식을 기명 투표로 하는 내용입니다. 방탄국회 제19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민주당이 이제와 기명 투표 전환을 반대할 경우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약속을 깼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74년 동안 중립국이었던 핀란드가 미국과 유럽의 안보 동맹인 나토 가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정적 계기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푸틴은 이 나토의 확장을 막겠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나토에 스웨덴까지 합류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자 러시아는 협박성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가 2차 대전 이후 쭉 지켜왔던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나토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고 군사 동맹을 택한 겁니다. If that would be the case that we join, well, my response would be that you caused this. Look at the mirror. 핀란드는 1939년 겨울 전쟁으로 옛소련의 영토 11%를 내줬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핀란드가 가입하면 러시아와 나토 국가들의 접경 구간은 1,300km 늘어나 기존의 2배가 됩니다.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차로 2-3시간 거리입니다. 러시아는 군사 보복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가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나토는 발트해 주변 병력을 증강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까지 합류하면 나토 국가는 30개에서 32개로 늘어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블랙홀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이 3년 전 블랙홀을 처음 발견한 뒤 나온 큰 성과인데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았다는 게 눈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궁수자리와 전갈자리, 그 사이를 슈퍼 망원경으로 들여다봅니다. 빛나는 별들 속 중심부로 다가가자 주황색으로 빛나는 거대한 도넛이 보입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 This image shows a bright ring surrounding the darkness, the telltale sign of the shadow of the black hole. 궁수자리 A별은 지구에서 27,000광년 떨어져 있어 초대질량 블랙홀 중에선 가장 가깝습니다. 질량은 태양의 430만 배로 2019년 촬영된 M87과 비교하면 훨씬 작지만 모양이 같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블랙홀들이 둥근 고리 모양일 거라고 추측한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사실로 증명됐습니다. This is really only the beginning, and now that we know that we have these extreme laboratories of gravity.
이번 연구에는 우리 과학자를 포함해 300명이 넘는 연구진이 참여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번 발견이 우리 은하의 생성과 진화 과정을 파헤칠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80년대 TV 만화로 큰 인기를 얻었던 달려라 하니가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 패션 브랜드에서 하니 캐릭터로 제작한 의류와 가방 등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하니 아빠 이진주 작가를 최윤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영국 디자이너 브랜드 JW 앤더슨의 가을 겨울 시즌 상품들입니다. 가방과 의류, 신발 등의 하니가 등장합니다. 하니를 탄생시킨 이진주 작가는 지난해 말 하니 캐릭터에 대한 사용 요청을 받았습니다. 진짜 신기하고 믿기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하니가 요즘 이제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아마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 만화 팬이 아니었나. 요청받은 이미지 스틸컷 넉 점을 디지털 수정해 보내면서 머리 색깔만은 검정과 짙은 갈색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과 함께 TV에 연재되며 국내 TV 애니메이션의 전성기를 이끈 달려라 하니. 작가는 지금도 캐릭터 사용 요청이 들어오면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게 꼼꼼히 살핍니다. 그냥 분신 아니면 제 딸 같아요. 내가 노처녀를 끼고 평생을 살아만 살았지 함부로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는 웹툰 작업도 하며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이진주 작가. 10편의 시리즈와 200권 이상을 작업해왔지만 하니와 함께하고 싶은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하나, 내 걸 하나 갖고 싶은 게 극장용 애니메이션 달려라 하니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낮에는 점잖던 인간이 달 뜨는 밤만 되면 늑대가 됩니다. 광기에 사로잡혀 사람을 닥치는 대로 습격하지요. 그리고 또 아침이 오면 멀쩡한 인간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그 광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킵니다. 50년 전 이 논쟁적 영화에서 주인공은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르다 실험 대상이 됩니다. 선정적, 폭력적 영상을 보여주면서 구토 일으키는 약물을 주입하는 인간 개조 실험이죠. 그런 베토벤의 합창만 들으면 토하는 나약한 인간이 됩니다. 저성을 재현한 법당 명부전에는 10명의 판관, 시왕이 앉아 있습니다. 그중 10번째 오도 전륜대왕은 영적 진화에 무관심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 죄를 심판합니다.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은 자들을 흑암지옥에 떨어뜨립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고 고통도 감정도 없는 영원한 무감각에 가두는 거죠. 모든 죄에는 업보가 따르는 법입니다. 민주당의 성범죄 성추문이 끝이 없습니다. 이번엔 정책위 의장까지 지낸 중진 박완주 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제명됐습니다. 국회 차원의 징계까지 요청하겠다는 걸 보면 상당히 심각한 사안인 듯합니다. 그런데 그는 박원순 시장 사건 때 지도층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분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놓고 뒤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짓을 삼가지 않았던 겁니다. 차라리 공자 말씀이나 하지 않았으면 그나마 환멸이 덜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원도 보좌관의 여직원 성폭행을 은폐하고 2차 가해에 가담했다는 피해자 신고가 나왔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또 어떻습니까? 온라인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성적 발언을 한 뒤 누가 봐도 뻔한 억지 핑계를 대며 잡아댔습니다. 그런데도 당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자 당내 보좌진 협의회에 폭로와 제보가 잇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체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파문이 번지는 걸까요? 무슨 전염성 중독증도 아닐 텐데 왜 유독 이 당에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성적 가학이 도착증이듯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권력도
토착증이라고 이미 오래전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이 진단한 바 있습니다. 성적 일탈과 뒤틀린 권력은 닮았다는 얘기죠. 술에 취하듯 권력에도 취하면 그럼거리가 가을지자로 비틀거립니다. 그 적나라한 민낯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수치심도 자제력도 경계심도 사라진 그들만의 막장 드라마 결론이 어떻게 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5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그들의 일그러진 초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좀 더우셨죠? 주말에는 기온이 좀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은 한낮에 22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하늘은 더 맑아지겠습니다. 집 안에만 머물기엔 좀 아쉬운 날씨인데요. 외출하실 땐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론 10도 안팎으로 쌀랑하겠고요.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겠는데요. 내일 대구와 부산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날이 점차 건조해지겠는데요. 서울은 이미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